여보, 이혼해. 나 이제 당신이랑 이렇게 궁상맞게 못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린 우리 딸은 어쩌고? 정 걱정되면 당신이 키워. 난 떠날 테니까. 그게 말이야? 엄마가 애를 두고 그냥 간다고? 아빠 진짜 변호사 시험 붙었어. 아빠 덕분이야.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야, 아빠. 아빠가 왜 고마워. 내가 고마워해야지. 아빠 없었으면 나. 아니야. 네가 다 한 거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거운 구두를 벗고 지친 몸을 누이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 먹을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샜던 밤들이요. 그때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손에는 6살짜리 딸아이가 그날 낮에 혼자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 그림 한 장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오늘 밤 감히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했던 한 남자가 혼자서 딸을 키우며 버텨온 20년의 이야기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고 밥을 지었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1990년 서울 작은 평수 아파트. 저녁.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식탁. 아내가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랑 이렇게 궁상맞게 못 살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어쩌고. 정 걱정되면 당신이 키워. 난 떠날 거니까. 그날 아내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표정,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그 등, 그 순간 평범했던 제 세상이 그 뒷모습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따뜻했던 집은 팔려나갔습니다. 이혼 위자료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낡고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두 사람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지민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아빠가 다 지켜줄게. 걱정 말고 자렴.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부엌 바닥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차올랐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엄마의 빈자리까지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혹시나 내 가난이, 내 부족함이 아이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작고 여린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흘렀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밤거리에서 대리기사로 취객의 차를 몰며 졸음을 쫓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의 미소 한 번이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칸방에서 울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당당한 숙녀로 자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단순한 이혼과 양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생과 인내,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숭고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제 20년의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습니다. 큰 집도 많은 돈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에도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것, 쓰러져도 다시 서는 것, 그것을 저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홀로 딸을 키우는 아버지는 흔치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아빠를 이상하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에 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면 된다. 그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저는 혼자 앉아 내일 할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학교 준비물, 관리비 납부, 대리운전 시간, 그 소소한 일들이 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함이 쌓여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딸아이와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던 삶의 전부였습니다. 1990년 서울 소형 아파트. 저녁, 텔레비전 소리, 식탁에서 반찬 담그는 소리, 퇴근길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지민이가 달려왔으니까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길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지민이 반가워 아빠. 아빠 왔어? 오늘 뭐 사왔어? 우리 지민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밥은 먹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 아빠 빨리 와. 같이 먹자. 그 시절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는 명품 가방을 좋아했고 해외여행을 꿈꿨으며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맞춰주려 했습니다. 되는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데 아내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의 남편은 사업을 해서 잘 번다. 옆집은 강남으로 이사했다. 그런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처음엔 그 구멍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멍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팔짱을 끼고 창밖에 더 큰 아파트 단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친구들은 다 강남 아파트 샀는데 지금도 충분하잖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돼. 충분하다고. 당신은 그게 진심이야? 나는 이렇게 살다간 사람 구실도 못할 것 같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부드럽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함께 웃던 자리에서 한숨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외면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나아지겠지. 더 많이 벌면 괜찮아지겠지.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던 건 가정이 한번 흔들린다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견디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미 마음을 달리하고 있다면 아무리 단단하게 버텨도 결국은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지민이 선물로 작은 인형을 샀습니다. 문구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지민이가 토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면서 뒤로 숨겼다가 아이 앞에 내밀었을 때 지민이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집에 오는 내내 느꼈던 발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인형은 지민이 방에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이혼이 되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할 때도 지민이는 그 인형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인형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있네.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버리기 싫어.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균열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틈이 됩니다.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밥상은 매일 차려졌고 저는 성실히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와 아내의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완전히 굳어버린 건 그 가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욕망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한 가지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비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내가 그랬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주면 다음엔 시계를, 시계 다음엔 외제차를, 외제차 다음엔 강남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릇을 채워도 그 그릇의 크기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사람 구실도 못해. 친구들 남편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당신은 뭐야? 나도 더 벌고 싶어. 근데 지금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한계야.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라고. 사업을 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이렇게 월급쟁이로 평생 살 거야? 저는 밤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공사장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굳어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몸이 무너지는 것을 참았습니다.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몸이 지쳐 현관에 쓰러지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는 있는데 사다리 위에 누군가 계속 더 높은 층을 달아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 기준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지민이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다투는 날이 늘면서 아이는 혼자 방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이불을 끌어당기는 지민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엄마 왜 자꾸 화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좀 부족해서 그래. 지민이는 걱정 말고 자.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빠는 열심히 하잖아. 5살 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구나.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작은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해 겨울, 아내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 일은 구멍난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무직으로만 일한 몸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니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어깨가 두꺼워졌습니다. 지민이가 한 번은 제 손을 만져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많이 해서 그래.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었는지 아이는 몰랐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취한 채로 차에 오르는 사람들, 뒷좌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감당하다가 밤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 지민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콜을 받아도,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도, 아침 6시에 또 일어나도 지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지켜본 직장 동료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항상 웃으면서 출근했다고.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 나중에야 알았다고. 사람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웃음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웃음이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딸은 당신이 키워요.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꼭 요란한 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히는 소리, 짐 가방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 지민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 그 조용한 소리들이 모여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선다. 나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왜 가방 들고 나가? 지민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언제 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개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살던 아파트는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가구는 최소한만 남겼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지민이 책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트럭에 짐을 싣는 날, 저는 빈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민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지민이가 잠들던 작은 방, 그 공간들에 배어있는 기억들이 발을 붙들었습니다. 이사날, 텅 빈 새 방, 지민이가 작은 손을 잡고 낡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좁다. 처음엔 좁아 보여도 금방 익숙해져. 아빠가 예쁘게 꾸며줄게.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어디 살아? 엄마는 엄마 집에 살아. 지민이는 아빠랑 여기서 사는 거야.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뻗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생수병 하나를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삼켰습니다. 또 차올랐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학교는, 밥은, 옷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 곁에 남아있겠다는 것. 그 다짐이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칠 뒤 저는 지민이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이는 저랑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이 잘 돌봐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라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달걀을 풀어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지민이를 깨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지민이 많이 먹어. 오늘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아빠가 만든 거야? 맛있어. 아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그 밥 뒤에 담긴 마음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지민이에게 제가 차려준 그 아침밥이 그런 것이었길 바랍니다. 단칸방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화장실을 쓰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잘 들릴 만큼 가까이 앉아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이 저와 지민이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할 때 저는 같은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일을 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지민이가 말한 가장 편안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방황이라는 이름의 시련이. 아이는 자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랍니다. 어제까지 아빠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오늘은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고 아빠의 말에 눈을 흘깁니다. 제가 학교 앞에 마중을 나가면 창피하다고 하고 뭔가 물으면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 두 마디로 다 막습니다. 사춘기는 그렇게 왔습니다. 조용히, 갑작스럽게. 지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길어졌고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결석을 했다고요. 어느 저녁 학교를 빼먹은 지민이가 친구들과 분식집에 있다고 옆집 아저씨가 알려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지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민아,
학교에서 오늘 결석했다고 연락 왔어. 지금 어디 있어? 나 지금 밖에 있어. 밥은 먹었어? 어디야? 데리러 갈게. 안 와도 돼. 혼자 올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외롭겠나. 엄마가 없는 자리를 이 아이는 어떻게 채우고 있을까?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그날 저녁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 지민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빠, 화 안 나? 혼내지 않을 거야? 밥 먹어. 배고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택한 방식은 다그침이 아니라 밥 한 끼였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방황하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이 아빠가 언제나 여기 있다는 것을. 아이가 방황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몸으로 알아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빠가 있다는 것, 화를 내지 않고 밥을 차려준다는 것, 그 안정감이 결국 지민이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지민이의 생리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있었을 때 지민이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거 시작했어. 저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편의점에 달려가 생리대를 샀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몰라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중학생 딸에게 필요하다고. 직원이 웃으며 골라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민이 방 앞에 봉지를 두고 말했습니다. 여기 뒀다. 더 필요하면 말해. 지민이가 방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고마워. 그 짧은 대화가 얼마나 어색했는지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피하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다시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워갔습니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지민이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지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고마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의 방황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방에서 나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공부 좀 해보려고.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민이 방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로스쿨 가고 싶어. 변호사 될 거야. 절망이라는 게 꼭 한순간에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절망은 서서히 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무게가 한꺼번에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나 버리고 갔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동떨어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민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으로 밥알을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던지요. 나 뭔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말 안 들어서?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있는데 나만 없어. 나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짜로. 그럼 왜 엄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꺼내더라도 아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늦은 부엌, 치우지 않은 밥상, 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지민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문을 조금만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낮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애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벌써 그 무거운 물음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자고 있니? 아빠야, 엄마가 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짜로 아빠가 못나서야. 근데 있잖아, 아빠는 절대 안 가.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버리지 말자. 세상에 단 한 사람, 내가 끝까지 곁에 남아서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 그 다짐이 제 유일한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닌 딱 하나, 이 아이 곁에 끝까지 남는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민이가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엄마가 없어서 불행했다고, 아빠 때문에 불편했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도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공사장에서 무리하게 일을 한 날, 집에 돌아오다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지민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 그렇게 말하고 끊으려 했지만 지민이는 병원이라는 말에 달려왔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버스를 타고.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좀 피곤했나 봐. 별거 아니야. 아빠 아프면 나 어떡해? 아빠까지 없어지면 나 어떡하냐고. 아빠 안 없어져. 약속해. 절대 안 없어져. 지민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새벽 대리운전을 줄이고 낮에 더 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민이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밤새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려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지민이 방에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방 앞에 두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지민이는 그 물을 매번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빈 컵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지칠 때 아빠가 두고 간 물 한 잔이 있으면 다시 힘이 났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 물 한 잔이 저와 지민이 사이의 언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합격했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초 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 그 압도적인 감각 앞에서 사람은 그냥 무너집니다. 기쁨으로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재 명세서를 펼쳐놓고 숫자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기 전 잠깐 긴장했습니다. 혹시 포기하겠다는 건 아닐까? 아빠, 나 합격했어. 변호사 시험 붙었어. 아빠 덕분이야.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보고 주변 동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냐? 진짜 합격이야? 응, 아빠. 나 붙었어. 아빠 없었으면 나 이 자리까지 못 왔어. 아이고,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동료들이 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내 딸이 변호사 됐어.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도시락을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싸운 것도 알고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둘이 자주 가던 동네 백반 식당에서 지민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밥상이 평생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만찬이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었어. 거짓말. 조금은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 지민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단 하루도 억울하지 않았어. 아빠, 고마워. 진짜로 내가 고맙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빠 곁에 있어줘서.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웃었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민이에게는 처음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담을 가질까봐. 나중에 지민이가 알고 나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다른 건 아빠가 할게. 지민이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월급 받았어. 아빠와 함께 저녁 먹고 싶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먹을 거야?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대로. 그날 두 사람은 오래된 갈비집에 갔습니다. 너무 비싸서 생일이나 추석 같은 날에만 가던 곳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당당하게 주문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딸애가 사주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제 앞에 앉으며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저는 잠시 지민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이 몇 살 때 저랬던가. 엄마가 왜 나 버리고 갔냐고 물었던 그 얼굴이. 응급실로 혼자 달려오던 그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났구나. 아빠,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엄마도 내 결혼식에 혼주로 부르고 싶어. 괜찮을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 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신의 가장 빛나는 날에 온전한 가족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불러라. 내 결혼식이잖아. 내가 원하면 돼.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맞춘 감색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저는 그날 예식장에서 20년 만에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용서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깊은 상처는 흉터로 남습니다. 하지만 용서란 그 흉터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닐까요? 없애려 하지 않고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가 20년에 걸쳐 배운 용서였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알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잠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내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해야지. 이른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선 나는 새로 맞춘 짙은 감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아직 식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민 아빠 왔어? 기다렸어. 우리 지민이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때였습니다. 홀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잠깐 다른 박자로 뛰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볼이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날카롭고 불만 가득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웨딩홀 복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지된 시간이 흘렸습니다.
왔어요. 20년 만에 첫 마디가 고작 두 마디였습니다. 왔어요. 하지만 그 짧은 교환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요. 서로를 원망했던 시간, 엇갈렸던 삶, 아이를 두고 헤어졌던 그 아침,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눌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이가 흰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딸만 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저는 아내와 잠깐 둘만 남겨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20년이라는 강을 건너온 말이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꼭 들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20년의 강 위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완전한 다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지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다시 가족이야. 그 말이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울렸습니다. 부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족, 상처를 품고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가족, 그 의미였습니다. 결혼식장 입장 전 지민이와 잠깐 둘만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제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로.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웨딩 마치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20년의 무게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잠깐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쐬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 앞에 서 있던 날도 이렇게 맑았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 아내였습니다.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화해라는 게 꼭 극적인 장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처럼 빗속에서 달려가 끌어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화해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주 앉은 밥상 위에서 같은 찌개에 숟가락을 담그면서 말 대신 반찬 하나를 건네는 그 손길 안에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지민이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당신이 같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괜찮아. 만남의 장소는 지민이 신혼집이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저 문 안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이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앉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한 발 멈췄습니다. 오래전 신혼 초의 어느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처음 된장찌개를 끓이던 날, 서툰 솜씨로 간이 조금 짰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그 기억이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왔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맛있네. 다행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지민이가 어릴 때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와 아내가 함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유치원 때 재롱잔치에서 노래하다가 울었잖아요. 엄마, 그 얘기 왜 해? 무서웠다고요. 나 그때 내가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지.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 아빠가 달려와줘서.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신혼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민이 어릴 때 사진들이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직접 줘. 지민이한테. 나를 통하지 말고. 지민이 엄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비워두고 간 그 자리, 아직 거기 있으니
가져가도 됩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웃은 적이 있었구나. 나 이 사진 하나도 없었는데 미안해. 진작 줬어야 했는데. 고마워, 엄마. 세 사람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잠시 후 지민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자리를 찾아가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찾아와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다. 그 뒤로 세 사람은 가끔 모였습니다. 지민이 집에서 혹은 동네 식당에서.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리가 생겼습니다. 서로 반찬을 권하게 됐습니다. 봄날 오후 공원 벤치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봄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조금 줄였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멀쩡하다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아빠, 요즘 많이 편안해 보여. 목소리가 달라. 편안하다. 요즘 진짜로 편안하다.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다는 감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항상 쫓기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편안했습니다. 이제 봄날이 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계절보다 봄이 좋아졌습니다. 겨울을 견뎌냈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부모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들, 저마다의 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봄을 살고 있었습니다. 봄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저는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벚꽃 한 잎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된 제 길이 오늘 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찼고, 때로는 발이 무거웠고, 때로는 길이 아예 사라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민이라는 이름 석자. 그 이름이 저의 발을 매일 아침 이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이름이 새벽 공사장의 냉기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소주잔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도 얼마나 지쳐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 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공장에서 혹은 빈 사무실에서 혹은 지방 출장지 모텔방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있어주기를.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쓰러질 뻔한 날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밤이 있었고 혼자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약하고 평범하게 지치고 평범하게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표현이 서툽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해라는 말이 익숙하고 고맙다는 말보다 됐다는 말이 편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표현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민이가 그것을 알아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충분합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남들보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크게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리를 지킨 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지민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훌륭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갖는 이유는 이 안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일 없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표현이 서툰 분이라면 더 먼저 해주세요. 받으실 때 어색해 하실 겁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웃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참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짊어지고 평생을 걸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 그분들의 등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알아봐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어느 아버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계속됩니다. 언젠가 지민이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저는 또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라는 이름, 그 이름이 더해질수록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사랑의 강처럼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해가 뜰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는다면 그것으로 제 긴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만 바라보며 20년을 버텨온 아버지의 이야기, 이 긴 여정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살았다고 뽐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자식을 혼자 키우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나도 저랬는데 버텼으니까 당신도 버틸 수 있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너무 평범한 이야기 아닐까? 하지만 결국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것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 하나씩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것, 충고보다 옆에 있는 것이 낫다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처음에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까지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빠였고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제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지민이가 이제 엄마가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여정. 그 여정도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긴 여정을 다녀왔으니까요.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걸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봄날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잘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살았다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가장 강한 위로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긴 여정,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기회에 따뜻한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